41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고요. 지문을 보시면은 자, 회사의 설립, 회사의 조선의 본점, 지점 설치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문의 내용이 바로 1910년도에 발표된 회사령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대한 모습을 바로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10년도에 발표된 회사령은요, 그 핵심이 뭐였냐? 바로 허가제예요,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지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기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령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요, 바로 이제 우리 민족 자본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어떤 일제의 어떤 경제 수탈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또 1912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실시됐던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죠. 토지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바로 이제 우리 당시에 그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일제가 실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자신들이 통치 자금, 바로 이제 통치 자금을 위한 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뭐 광업령이라든지, 그렇죠? 광업령 아니면은 어업령, 그리고 뭐 산림령 등을 발표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 자원들까지 모조리 이제 수탈하기 위한 하나하나씩 계획을 야금야금 이제 펼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 경제 수탈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통치 방식으로 이제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죠. 무단 통치. 자, 일제가 이제 일제 강점 이후 우리 조선인들을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자,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헌병 경찰 제도를 두기 시작하거든요. 자, 헌병 경찰 제도라는 건 뭐냐? 이 헌병이라는 건 사실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인들을 잡는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을 군인처럼 대우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확, 예. 이게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강력하게 겁을 주는 공포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1910년도에 헌병경찰 통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1910년도 이 시기의 모습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갈게요. 한국 신민서사를 외우는 학생이라 나왔죠. 한국 신민서사를 외우는 학생은 바로 193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한국 신민서사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제 일왕, 그렇죠? 일본이 당시 자신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했거든요. 일왕에 대한 충성 맹세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암송시키고 안 외우면은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요, 바로 민족 성을 말살시키겠다는 일제의 또 의도가 담겨져 있다. 왜? 바로 전쟁에 우리 한국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조선인의 정신을 일본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쳐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본격화되는 시기는요, 1937년도 중일전쟁 이후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그 시기에 이런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또 보시면 될 거예요. 2번,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의찰. 바로 이게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번, 징병제로 전쟁에 강제 동원된 청년입니다. 징병제에, 자, 이제 전쟁에 강제 동원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930년대의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 중급에서는 뭐 193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지만 1930년대와 40년대를 크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실 징병제 같은 경우는 1940년대 이후에요.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징병제 같은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전쟁터로 이제 보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우리 중급 정도의 어떤 난이도에서는 이런 징병제, 뭐 한국신민서사 뭐 이런 걸 1930년대나 40년대 이 정도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은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급도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역시 언제요? 1930년대 이후가 되겠고요. 굴량미학보로 해서 미국을 공출하는 거예요. 굴량미학보는 역시 전쟁터에 이제 식량들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미국 공출뿐만 아니에요. 뭐 금속 공출, 전쟁터에 그다음에 가축 공출, 전쟁터에 필요한 물품들은 싹 다 보내는 거죠. 이 작업도 역시 언제요? 193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갈게요. 다음 절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자, 뭐 실행 안건 했고 쭉 나오는데, 조선인 상품, 가공품을 염색하여 착용할 일, 그 다음에 모두 조선인 산물을 사용할 일, 그 다음에 조선인 제품으로 대용할 일, 당연히 일제가 시행할 일이 없겠고요. 우리 민족운동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1920년 이후에 실시된 바로 물산장려운동, 즉 애국, 그쵸? 우리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품 애용운동. 예. 국산품 애용운동.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물산장려운동. 우리 조선인 물품을 사세요라고 하는 이런 물산장려운동이 실시된 배경은 뭘까요? 배경. 가볍게 한번 볼게요. 배경은요. 일단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우리 허가제였던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요. 회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제로 전환해버립니다, 일제가. 이게 왜 가능했냐? 일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 자본이 상당히 축적이 된 상태예요. 그 축적된 자본을 어디에다? 한반도에다 투하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당시 조선인 기업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일본의 자본들은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의 침투가 용해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전에 회사령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 절차를 복잡한 걸 간소화시키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침투가 이제 용해지면서 우리 민족 기업들도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일본 기업과 이제 민족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상권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당시 기업의 어떤 물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물품을 사달라고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개는요, 어디서? 평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누가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죠?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하게 되죠. 자, 이 조직을 통해서 국산품을 애용하다. 국산품 애용. 또는 일본 상품 배격과 같은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일본 상품은 배격. 사지 마세요. 또한 뭐 금주운동, 뭐 단연운동, 아니면 자급운동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결국 일제 탄압이 있었다는 거죠. 일제 탄압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그 일제 탄압은 누구에 의해서요? 총독부에 의해서요.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니까 총독부에 의해서 탄압이 되고, 통감부 아니에요. 총독부에 의해서 탄압이 되고요. 또한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결국 이 물산장려운동은 너희들 우리 민족 자본, 바로 이제 물산장려 쪽에서 민족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일제 탄압까지 이어지면서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찾아내면 되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구호가 있어요. 구호. 이걸 안 썼네요. 구호. 이 조선 물산장려운동의 구호 뭐였죠?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와 같은 구호를 내세워서 이런 또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대한자강회가 주도했다. 아니죠.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했는가? 이거 아니죠. 그리고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실시가 된 거고요. 3.1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상 뭐 얘기를 하자면은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 독립선언 뭐 그 정도가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닙니다. 3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건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총독부에 의해서 탄압된 거죠? 아닙니다. 4번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구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게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가 물산장려운동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보기로 등장해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산장려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근데 국채보상운동은 뭐예요? 나라비를 갚자라는 운동이에요. 이게 성격 자체가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대구에서 시작됐냐 아니면 평양에서 시작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 그다음에 물산장려운동 분명히 구분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2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냐 나왔죠. 가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1905년도 동학에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을까요?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 바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동학을 계승했어요. 동학을 계승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후에 당시 이제 동학도에 썼던 이용구가 이제 일진회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친일단체로 이제 이거 만들려고 하자 이제 3대 교조로 이제 손병희가 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제 명칭을 변경시키면서 새롭게 또 운동을 또 전개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학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제 3.1 운동을 주도했다. 3.1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이제 이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뭐 청년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운동을 또 전개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운동 같은 것들을 또 사회 문화운동을 또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잡지도 발간하게 되죠. 잡지. 신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개벽과 같은, 잡지를 발간합니다. 잡지를 발간해서. 이 잡지 발간을 통해서 무엇을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잡지들로 발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천도교 활동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보겠습니다. 1910년에 당군교에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고 나철 등이 주요 인물이고요. 만주에서 독립운동 전개. 자, 나는 바로 민족 종교라고 또 할 수 있는 대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군을 숭배하죠. 그래서 당군교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도저히 이제는 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만주에 가서 이제 당군교에서 명칭을 뭘로 바꿨다? 대종교로 명칭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항일 무장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항일 무장운동.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 항일 무장운동 단체가 대표적인 게 중강단이 있어요. 대종교에서 조직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단체 바로 중강단이 있죠. 이러다가 나중에 3.1 운동 이후에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북로 군정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1920년대 간도 지역에서 일본군 사단을 아주 대파시켰던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을 대파했었던 북로 군정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공부하셨다면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천도교와 대종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돼요. 자, 기업 한성사범학교를 세웠다. 한성사범학교를 세운 건요.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교육 입국 조사라는 걸 반포하게 돼요. 교육 입국 조사 반포 후에 이제 많은 소학교의 관제, 그다음에 외국어학교의 관제들이 반포가 되는데 학교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성사범학교부터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육입국조서 1895년도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이유가 되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니은 개벽 등의 잡지를 발간했다. 말씀드렸죠? 개벽 맞습니다. 천도교 개벽. 디귿 이제 대종교입니다.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다.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한 건요. 천도교죠. 천도교. 그렇죠. 천도교. 어린이운동. 천도교 소년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되죠. 소파 방정환 선생. 자, 이거 아닙니다. 리을. 대종교는 중강단 항일 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몇 번이에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4번 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인물 찾는 문제가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물에 대한 문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인물의 일일이 어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뭐 일본 유학, 독립운동 혐의를 검거, 후쿠오카 형무소, 옥사.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유고집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항시인이었던 윤동주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윤동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 대표적으로 1930년대 이후에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어떤, 저항시인이 되겠죠. 저항시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육사와 함께 당시 암울했던 우리의 어떤 일제강점기의 어떤 식민지 현실을 그런 어떤 자아 성찰 등을 통해서 강렬하게 어떤 저항 의식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시인이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시라든가 하늘을 오르 한 점 부끄럼 없는, 그쵸? 서시. 그 다음에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이라든가 아니면은 십자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뭐 또 한다면 뭐 쉽게 쓰여진 시, 예.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아 성찰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식민지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시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 시 속에 많이 담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 그다음 윤동주 시인의 설명, 옳은 것을 찾으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소설 금수의 이록이 발표되었다라는 건 1908년도에 발표됐어요. 이 작품을 발표한 사람은 바로 안국선이 있죠. 신소설 안국선이 되겠습니다. 3번. 창조 폐허 등의 동인지를 발견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동인지. 이거는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예, 이유가 되겠죠.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동인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동인지라고 하는 건요,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발행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잡지들. 요게 바로 동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토레를 결성해서 신국운동을 벌였다라는 거. 이거 1923년도부터 시작됩니다. 1923년도부터 신국운동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도쿄 유학생들, 유학했던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토레가 결성되기도 했고요. 5번, 카프를 조직해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였다 나왔습니다. 카프. 흔히 우리가 카프를 이제 신경향파 문학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 신경향파 문학. 이 신경향파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급 모순에 대한 어떤 고치를 내세우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보다는 그 어떤 계급 차별에 대한, 계급 모순에 대한 내용들만 담다 보니까 탈퇴하는 회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건 192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프라든가 토레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이렇게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920년대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약간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요. 반복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보기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45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 포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실시된 총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뭐 총선거 포스터 딱 보시더라도 총선거 5월 10일 나왔네요. 1948년도 5월 10일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5.10 총선거가 되겠죠. 이 남한만의 이 5.10 총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탁 통치가 주장이 되고 신탁 통치가 발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찬탁이다 반탁이다 해서 그 위에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또 펼쳐지는 모습들까지 뭐 그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10 총선거가 48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가볍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흐름을 가볍게 이제 좌우합작 운동 때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버리면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어떤 연설이 끝난 후에 이제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나눠져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고요. 당시 이걸 주도했었던 여운형이 암살되고요. 미군도 이걸 지원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좌우합작 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유엔 총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유엔 총회에서는 결론을 낸 게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합니다.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근데 이 남북한 총선거는 어떤 거에 의거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의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요? 북쪽에 이제 소련 측에서 이 유엔 임시위원단에 대한 입국을 거부합니다. 왜? 인구 비례에 의해 남북한 총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인구가 적은 북한 쪽이 불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수립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들은 입국을 거부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죠. 자,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러면은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남한 총선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게 바로 1948년 5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한만의 총선거,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가요? 김구, 그 다음에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으로 가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벌여나갑니다. 남북 협상을 벌여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맞은 광복인데 이렇게 또다시 분리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일성과 이제 대담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결국은 이제 남한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가 된다.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개념 정리할 때 분명히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성인 남녀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선거, 그 다음에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임기 4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임기 4년이 아니고요. 임기 2년입니다. 2년. 자, 임기 2년에 재원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3번, 재원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됐다. 자, 임시위원단들의 감시 아래 실시된 거 맞습니다. 5번, 김규식은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불참했습니다. 뭐 이런 김규식 같은 민족운동가들 포함해서요, 일부 중도 세력들도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되고요, 공산주의자,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6.25 전쟁에 대한 문제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어떤 식인지 알겠죠? 중간에 이제 사건의 어떤 그런 전개 과정을 딱 한 다음에 중간에 비워놓고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6.25 전쟁의 어떤 흐름들, 시간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의 과정들을 잘 파악해 두시면 여러분들 6.25 전쟁 나오면 분명히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보겠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파병을 결정하는 각국 대표가 나왔죠. 자, 유엔 총회에서 16개국의 참전국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6.25 전쟁의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겨줄까? 예, 유엔 사령관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16개국의 이제 유엔 군들, 연합 군들이 참전을 결의하게 되죠. 이후 이제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끝까지 지금 대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끝까지 못 내려오게 적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내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요. 낙동강 전선을, 전선에서의 저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950년 9월에 무엇이 실시되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돼서 이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게 9월 25일이었고요. 9월 28일에 서울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요. 10월 말에 가면 어디까지 진격하게 되냐면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돼요.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누가 또 들어올까요?
중국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인해 전술을 통한 중국군이 참전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흥남에 있었던 부대들이 철수하게 돼요. 흥남 철수. 서울이 다시 서울을 뺏깁니다. 일사후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평택까지 내려가요. 평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격을 가합니다. 평택에서 반격을 가해서 어디까지 38선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럼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 간에 이제 정전 협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2년간의 어떤 그 지리한 정전 협정 가운데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면 정전 협정 가운데 협상이 결국은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1953년 7월 27일에 드디어 휴전 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흐름들을 파악을 하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여기 145태 나왔죠. 그렇죠? 145태. 바로 여기에요. 145태가 어디예요? 바로 요 145태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양측 대표. 휴전협정은요, 바로 145태 이후가 되니까 이거 아니죠. 인청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유엔군.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발표하는 애치슨. 당시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 애치슨은요, 극동방위선에서 이제 한반도를 제외해버립니다. 한반도를 제외해버리고 이제 미군들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군이 이 6.25 전쟁을 계획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 이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참고한 각국 대표죠. 미영소의 외상들이 참여하는 각국 대표가 참여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요. 1945년도 12월 달의 일이에요. 예, 이거는 뭐 한참 전이죠. 아닙니다. 5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양국 대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건 자, 한국과 미국의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이제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내용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요,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7월 이후 10월 달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5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이것은 1960년 4월에 일어난 가기념탑입니다. 당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핵심은요, 이거예요.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이고요. 1940년 4월에 일어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왔죠. 우리 4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60년이라고 한다면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다?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요, 바로 뭐죠? 3.15 부정선거죠.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선거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어떤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마산을 중심으로 이제 시위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마산상고 출신이었던 누가? 김주열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에요. 이 고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돼요. 김주열. 우리 4.19 하면은 기억나야 될 인물이 바로 이 김주열입니다. 김주열. 이 학생이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바로 이 김주열 시신 발견이에요.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죠.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오히려 반포합니다. 계엄령을 반포하고요. 군대를 또 동원하는 모습도 보이죠. 네. 오히려 역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이제 압박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단에 시국 선언문까지, 이런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죠. 대학 교수도 자체도. 이게 바로 1960년 4월 25일이고요. 이후 바로 다음날 이승만이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이승만이 하야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삼성개헌에 반대했다. 삼성개헌에 반대한 거. 삼성개헌 하면요. 언제냐면 1969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제 두 번째까지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삼성개헌을 위한 6차원법을 이제 개헌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6.29 선언을 했다. 이건 1987년도죠. 6.29 선언. 그렇죠? 6월 항쟁의 결과 이제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민정당,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약속을 하고요. 여야 합의하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5년 단임 직선제, 5년 단임제에 의한 국민들에 의해서 뽑는 5년 단임제가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했다. 유신헌법 철폐는요. 유신헌법이 1972년도에 만들어진 이래 계속적인 철폐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제는 계속적으로 당시 일제가 아니죠. 예, 박정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긴급조치권 같은 어떤 그런 악법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탄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건 1972년도 이후니까요. 5번 신군부 세력의 집권에 반발했다. 신군부 세력의 집권에 반발해서 이제 발생했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980년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합의서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합의서를 발표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그 정부의 통일 정책, 예, 보겠습니다. 뭐 남과 북은 쌍방의 관계가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1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체제 인정.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 자, 9조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자, 상호 불가침이네요. 자, 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그 합의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노태우 정부 때 발의되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어요. 요거는 1991년도 12월 달의 일입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했을 때쯤에 되면요, 이제 냉전 체제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든가 아니면 구소련 체제의 어떤 붕괴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이제 북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 북방 정책이라는 거는 공산권 국가와의 어떤 수교, 거기에 이제 동유럽 국가의 수교, 뭐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에 맞는 국제 정세에 반영해서 이제 남북한이 또 동시에 또 유엔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또 91년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한 간에 서로의 잠정적이면서도 약간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정책 등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의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비핵화 선언으로 이게 계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건 다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요. 정답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라는 게 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성공단을 건설하였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게 다 언제예요? 김대중 정부 때잖아. 김대중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의 가장 기본 방향은요, 햇볕 정책입니다. 거센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겨준다 해서 햇볕 정책이라 해서 처음부터 이제 집권하자마자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1998년도에 있었어요. 해로 관광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은요, 뭐 해로 관광, 육로 관광인데 해로 관광이 처음 시작됐고요.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 가서 이제 육로 관광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0년 6월 15일에 남과 북의 정상이 드디어 만났죠. 만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요.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개성공단 설치라든가 경의선 복구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면회소 설치 같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이건 다 김대중 정부 때 모습이 되겠고요. 4번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1972년 7월 4일이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통일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정부 때 어떤 통일 정책의 모습들, 그 이후에 이제 뭐 전두환 정부 때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잠깐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또 김대중 정부 때 또 어떤 통일 정책의 모습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껌이에요, 껌. 네, 아시겠죠? 예,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건 좀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딱 보시면요.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5천만 불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농수산물과 광산물이 1차 산품이었는데 15년이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그럼 언제예요? 1977년도가 되겠네요. 역시 박정희 정부, 유신 정권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유신 정권이라고 하죠. 유신 헌법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의 뭐 대통령이 왕이에요, 왕. 예, 대통령이 왕입니다. 이 시기는요, 그렇죠? 자, 15년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 불에 수출하게 되면서 1억 불 이상의 수출하는 업체만도 17개가 넘는데요. 당초 목표를 4년 단계에서 100억 불 수출. 그렇죠? 100억 불 기념탑도 이때 조성하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겠죠? 네. 그럼 이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볍게 해볼게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WTO 가입. 이 WTO의 전신이 가트거든요. GATT. 가트인데, 이게 이제 1995년도에 WTO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됐죠. 이 가입한 건요, 1995년도입니다. 1995년도. 어느 정부요?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19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1996년도에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에 또 가입하는 모습들 보이죠. 이러면서 세계화 개방을 앞당겨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빨리 나갔죠.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측근 비리까지 겹치면서 1997년도 말에 이제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그렇죠?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또 양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2번.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자, 이 4차 개발이 언제 시작됐냐.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도를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5개년 계획, 4번에 걸쳐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부터 실시됐는지는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1960년대예요. 1960년도부터 66년까지가 1차고요. 67년부터 해서 71년도까지가 2차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가 주로 1, 2차 경호업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1972년부터 해서 76년도, 그다음 77년도부터 81년도, 요게 3, 4차 중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년대가 이제 1, 2차 경제개발 계획, 그다음에 70년대가 3, 4차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은 4차 개발 계획이 이뤘던 시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다. 이거는 언제냐면요. 2004년도 언제요? 노무현 정부 때죠. 칠레와. 우리가 최초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바로 칠레가 되거든요. 4번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체제를 극복했답니다. 자, 극복한 건 언제예요? 우리 2001년도거든요. 2001년도. 어느 왕이래요. 어느 대통령? 예, 김대중 대통령이죠. 제가 가끔 대통령하고 왕하고 막 헷갈려요, 가끔. 예, 김대중 정부 때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이제 구제금융 관리 체제가 이제 완전히 극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3년 만에 극복이 됐어요. 예, 상당히 빠른 시기죠. 네. 5번,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답니다. 경제유전.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법 제정된 건요. 이거 언제냐면 1948년도에 발의가 됐다가 이제 6.25 전쟁, 그렇죠.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1957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도 언제입니까?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때.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2회당 한 번씩 꼭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예.
독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독도와 간도도 있는데 간도보다는 독도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독도에 대한 문제는요.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아니면 저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마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 독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는 아주 쉽게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역사 알려주세요. 삼국사의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사시켰다. 이거 뭐 그렇죠? 고려사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우산이라고 하는 울릉도를 얘기하고요. 무릉 두 섬이라고 하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예, 뭐 누가 봐도 예 독도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이다. 정약전 하면 정약용의 형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천주교 신자로 이제 찍혀가지고 결국 이제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 흑산도에 가요. 예. 동생이었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저기 강진으로 유배 가죠. 강진으로 유배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서책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데 형은 또 이제 섬에 유배 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물고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물고기라든가 그런 바다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책을 쓴 게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 예, 흑산도예요, 흑산도. 자, 2번 원간석기 탐라총가 뭐 우리 탐라도 아시잖아요. 뭐죠? 제주도예요, 제주도. 3번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근대사와 관련된 건데 이거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남해 쪽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되죠. 거문도 점령입니다. 4번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침략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제너럴 셔먼을 구실로 침략한 거 왜 신미양요죠. 신미양요는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5번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반포하여 영유권을 제하긴 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이게 정답. 대한제국이 1900년도에 칙령 41호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울릉도를요 울릉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하에 독도까지 두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독도가 정확하게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칙령 41호에 담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국 기출문제 강의 모두 마쳤고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께 또 강조드렸었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개념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이걸 듣는 것과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듣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분명히 시험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게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